김현정의 뉴스 쇼. 미국이 종전과 불가침을 약속하면 왜 핵을 가지고 어렵게 살겠나? 김정은 위원장의 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핵을 가지고 불안하게 경제적으로도 궁핍하게 살지 말고 우리도 적극 도울 테니 같이 잘 사는 길로 가자. 그거였죠. 금요일에 펼쳐진 드라마 같은 장면들 그리고 주말 내에 공개된 후일담을 듣고 있자면 한마디로 천지개벽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천지개벽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믿을 수가 없다. 그들을 믿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속았던 과거 떠올리면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손을 내밀어서 잡아봐야 상대의 손이 따뜻한지 차가운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분명 따뜻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어처구니 없는 발목 잡기를 멈추고 이제는 힘을 하나로 모을 때입니다. 지금 펼쳐지는 드라마를 우리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그건 역사가 우리에게 준 의무라는 것. 어깨가 으쓱하면서도 무거워지는 아침이네요. 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예, 오늘 첫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입니다. 이제 초점은 북미 정상회담으로 옮겨지는데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 이 발언이 지금 미국에서 나온 거죠? 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언급입니다. 예. 한 달 전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나눈 대화를 평가하면서 한 말인데요. 폼페이오 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 깊이 논의했고 그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짜 기회가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또 가장 어려운 이슈에 대해서 생산적으로 대화했다면서 희망적이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요. 주말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은요. 일이 매우 잘 되고 있다. 북미 회담이 3, 4주 이내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 4주면 그럼 5월 내에 열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해볼 만한 상대다라는 정서가 미국에서도 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요. 이 자기와 대화를 해보면 예. 내가 남이나 뭐 남쪽이나 미국을 겨냥해서 핵을 쏠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제 청와대가 밝힌 내용인데 회담 직후에 아마 미국에도 공유가 됐겠죠. 김정은 위원장은 또 북부 핵실험장을 5월 중에 폐쇄하고 이를 공개하겠다. 또 남북 간 30분의 시차가 있는데 이를 남한의 표준시로 맞추겠다. 이렇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예. 5월 중에 폐쇄하고 공개하겠다는 얘기는 굉장히 선제적으로 먼저 얘기한 거예요. 네네. 이쪽에서 제안을 하기도 전에. 그 시차 관련해서는 새벽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5월 5일부터 평양이 시간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속전속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예. 잠시 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연결합니다. 정말 후일담이 많을 텐데 조 장관한테 자세하게 좀 들어보죠. 다음 포인트 뭡니까? 네, 김경수 향하는 드루킹 수사네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악재가 되고 있는 이 드루킹 수사, 김경수 의원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까? 네, 오늘 경찰이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을 소환 조사하거든요. 보좌관? 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 씨, 그 김모 씨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던 사실이 앞서 드러났죠. 예. 경찰은 보좌관을 상대로 돈 거래 이유를 집중 추궁할 예정입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렸을 뿐이라고는 하지만 돈을 돌려준 시점이 드루킹 구속된 직후라는 사실도 의심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김경수 의원도 이를 알고 있었냐는 건데 그 연루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하나만 더 볼까요? 네, 김영란법에 이은 김영란 수능인데요. 앞서 부정청탁 금지법을 제안해서 그 법이 김영란법으로 이렇게 불리게 됐던 김영란 전 대법관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교육 문제를 이제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대입제도 개편을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인데요. 오늘 출범을 합니다. 예. 위원회는요, 구체적인 개편 시나리오를 정한 뒤에 TV 토론이나 여론 수렴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대입제도 방안을 마련해 볼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렇죠. 김영란 위원장 섭외 또 부지런히 들어가 봐야겠네요. 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11년 만에 치러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주말 내내 화제였습니다만 참 들어도 질리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궁금한 게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 첫 순서는요. 회담의 준비 과정부터 남북 공동선언문 작성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서 뛰셨던 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만나보죠. 조명균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정상회담 마치고 판문점에서 대구로 돌아가서 주무셨죠? 예, 그랬습니다. 주무셨어요? 가서 저희가 그 현장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영상 같은 거를 저희가 볼 수 없어서 그렇죠. 집에 가서 밤잠이 금방 안 와서 한참 동안 영상들을 봤습니다. 보면서 좀 감동을 느끼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 장면들 쭉 보시면서 어떤 소감이랄까요? 감회가 남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예, 저 나름대로 그동안의 과거에 남북 대화나 또 방북 등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현장에서 보고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보면서 예. 그동안의 제 경험이나 상상력을 뛰어넘는 것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남북의 정상이 이렇게 진지하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하루 종일 대화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이 예. 이게 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는 그런 현장이었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정도? 예. 아니 사실은 국민들이야 이 진행 과정을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만 조명균 장관님은 계속 물밑으로 조율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짐작이 가능한 상황들이 펼쳐졌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런 분조차도 상상을 뛰어넘었습니까? 당일의 상황들은? 그랬습니다. 그러한 제 나름대로 가졌던 상상력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러한 장면들,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스스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어느 한두 장면을 고르기가 힘들 정도로 아주 좋은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역시 양 정상이 그 군사분계선상에서 만나서 서로 악수하시고 다시 우리 대통령께서 북쪽 지역으로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시는 그 모습이 가장 좀 감동이었고요. 실제 현장에서도 뭐 누구랄 것도 없이 저절로 다 박수가 터져 나왔었습니다. 그 완전 돌발 장면입니까? 완전?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전날에 두 정상만 빼고 나머지 수행원들 다 참여한 리허설을 굉장히 꼼꼼하게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상상력이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장면이 그렇게 그러면 돌발 장면, 상상치 못한 장면들이었습니까? 어떤 것들이? 또 하나는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서명을 하시고 나서 양 정상이 두 분께서 손을 맞잡고 드시는 그런 정도로 이렇게 그 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 정상이 포옹을 하셨습니다. 그걸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주 진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 포옹은 누가 먼저 당긴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이 제가 보기에는 좀 먼저 당긴 것 같기도 하고. 뭐 누구가 먼저랄 거 없이 두 분이 거의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장면도 역시 예상치 못했던 돌발 장면. 그 시차 문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분 남북 사이에 시차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한 30분이 늦죠, 우리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임의로 조정해서 북한이 쓰던 것을 김정은 위원장이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가 따로 걸린 걸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리가 이제 한국 시간에 맞추겠다. 이것도 돌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러한 시계를 보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안하고 합의하는 그런 것들은 뭐 저희로서는 도저히 상상치 못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진짜로 시계 보다가 즉흥적으로 나온 걸까요? 아니면은 좀 생각을 그렇습니다. 하고 선물처럼 내놓으려고 가지고 온 걸까요? 저희가 볼 때는 뭐 거의 바로 그 자리에서 느끼고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본인이 뭐 이것저것 재고 서로 실갱이하고 밀고 댕기고 그런 거 없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런 제안이 나오고 바로 합의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랑이 하고 이른바 밀당을 하려면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걸 안 하겠다는 자세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어떤가요?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 베일에 계속 가려져 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했는데. 예, 글쎄요, 뭐, 기본적으로 상당히 좀 시원시원하게, 이게 필요하다, 이거는 해결해야 될 거다, 그러게 되면, 나중에 뭐 이걸 또 그럼 협상해서 카드로 활용하고, 뭐 이런 계산 없이, 바로 뭐 조치를 취할 건 취해나가는 그런 시원시원함, 돌파력, 그런 것들이 보여졌고요. 또 동시에 상당히 꼼꼼한 그런 측면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요, 시원시원한 사람들이 보통 좀 덜 꼼꼼할 수도 있는데, 꼼꼼해요? 아주 뭐 저하고도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중에 북한에서 대표단들을 우리 남측에서 상당히 편의를 잘 봐줘서 감사하다 하는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을 제가 들으면서 상당히 그 꼼꼼하게 기억하고 또 이렇게 세밀하게 챙겨나가는 것이 같이 이렇게 있다라는 느낌을 1차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 이재정 전 장관, 그러니까 통일부 장관으로 이제 2차 때 다녀오신 이재정 전 장관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당일날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할아버지를 닮은 것 같다. 시원시원하고 실용주의자고 허언이 없는 스타일 이렇게 평가를 하시던데 동의하세요? 글쎄요, 뭐 우리 박지원 또 의원께서는 당일날 만찬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고 나서 또 김정일 위원장을 그대로 또 빼어 닮았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뭐 말씀들이 다 옳지 않나. 결국 그 할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그 손자 이렇게 연결. 그런 것들이 잘 김정은 위원장한테 일단은 나타나고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그 한반도 비핵화 문제, 평화 정착, 또 남북관계의 발전 이런 것을 좀 잘 저희가 그 풀어나갈 수 있겠다. 또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지금 김정일 위원장하고 닮은 면이 있다라고 박지원 의원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던데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유머러스한 면이 있더라고요. 대화할 때. 그렇죠. 평양냉면 얘기하다가 멀리서 가지고 왔습니다 하다가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저 여기서 뻥 터졌어요. 그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현장에서도 만찬에서도 그런 대화들을 아주 상당히 편하게 좀 유머도 섞어가면서 그리고 옆에서 이제 북측 요원들이 와서 이렇게 옆에 다가오게 되면 또 그분들한테도 아주 상당히 좀 편하게 농담 삼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는 걸 지켜보면서 그런 식으로 만나서 앞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스타일을 하루 동안 보면서 이게 뭔가 좀 잘 풀릴 수 있겠구나라는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오신 것 같네요. 조명균 장관님. 그런 전체적인 김정은 위원장과 이번에 북측 그 정상회담에 참여한 대표단들이 보여준 태도를 보게 되면 저희가 앞으로 좀 풀어나가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이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가 남과 북만 또 풀어나가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헤쳐나가야 될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그런 걸 저희가 다 풀어나가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봤습니다. 그 도보다리 말입니다. 도보다리에서 두 정상이 30분이나 얘기를 나눈 게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였고 가장 화제인데 원래는 몇 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 산책이? 특별히 뭐 시간을 처음부터 정하진 않고요. 뭐 충분히 두 분 정상께서
그만하실 때까지 뭐 마냥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특별히 시간을 정하지 않고 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길게 그렇죠. 예, 하신 거는 분명합니다. 대략 아까 물론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략 이 정도 되겠구나 했던 게 한 15분 정도라고 보도되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15분을 훌쩍 넘어갈 때 그 기다리시는 분들은 어떤 심경이셨어요?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저희가 좀 중점을 뒀던 것이 이번 판문점 선언으로 이렇게 결과로 나온 합의문도 중요합니다만 양 정상 간에 허심탄회하게 진솔하게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점에서 진짜 아무도 옆에 배석 없이 그렇죠. 두 분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은 과거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고요. 그렇죠. 예, 그런 시간이 길어지는 것은 그만큼 두 분 정상께서 신뢰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옆에서 이제 계속 서서 북측에서 이제 뭐 몇몇 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만 아주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도 굉장히 옆에서 좀 좋게 느끼면서 좀 저희가 기다렸었습니다. 더 하셔라 속으로 이렇게 기원하면서 지켜보셨겠네요. 예, 그 두 분 정상께서 거기에서 말씀을 나누고 일정 때문에 이제 다시 이쪽 평화의 집으로 오셔서 거기서도 공동 서명으로 발언 안 하시고 다시 접견장에 들어가셔서 배석 없이 또 계속해서 얘기를 또 좀 더 나누시고 그래요? 두 분 정상께서 예. 그거는 그럼 몇 분 정도 더 이어졌습니까? 배석 없이 독대? 거기서도 제법 이어졌습니다. 뭐 거기서도 10분 이상 15분 제가 정확하게 시간을 재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요? 꽤 길게 그래서 어쨌든 뭐 저희끼리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정상께서 기본적으로 이 진짜 서로 대화하시는 길은 완전히 터졌다. 그런 정도로 뭐 아주 허심탄회한 그런 대화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나누는 그런 기회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석자가 전혀 없는 1대1 독대, 마이크도 없고 어떤 사람도 엿들을 수 없는 독대가 30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중요하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2차 배석자 없는 독대가 15분가량 더 이루어졌었다. 그걸 보면서 두 정상 간에 이제 대화, 마음의 소통의 길은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좀 생각했던 그런 성과가 실제로 달성이 됐다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번 합의 사항을 이행해 나가고 또 다음 정상회담을 또 해나가는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장 저희한테는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무슨 얘기 나누셨대요, 두 분? 그렇게 말씀을 가시기 전에는 이제 뭐 대략 이런 얘기를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준비를 저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련된 얘기들, 그다음에 판문점 선언에 이렇게 뭐 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앞으로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 양 정상 간에 좀 챙겨 나가셔야 될 그런 얘기들, 그런 것들을 나누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설명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의중,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의 의중을 전달하는 게 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이 있던데 동의하시는 거군요. 저도 아직 제가 그 말씀 나눈 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렇다 저렇다 제가 말씀드리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뭐 단독 그 회담을 시작하시기 전에 대략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저희도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데 대해서 조명균 장관님도 뭐 동의하시죠? 그렇죠. 저는 판문점 선언 문구 가운데 이제 눈에 띄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핵 안 만든다 이 정도를 넘어서 기존의 핵무기도 모두 폐기하겠다. 그 정도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것도 역시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앞으로 되고 또 불가침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핵무기를 더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 갖고 있을 이유가 라고 없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그러한 그 북한이 완전히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예. 예,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기존의 것도 버리는 정도의 포기하는 정도의 완전한 비핵화. 예. 근데 너무 한순간에 이게 술술 풀려버리니까 좀 이거 이상하다 의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예. 북한에 8번을 속고도 과연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정상회담을 한 것인가? 예. 3번 속으면 공범이다. 이런 글을 일요일에 올렸습니다. SNS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희가 어떤 앞으로 해나가는 과정에서 챙겨야 될 것은 잘 챙기고, 예. 이번에야말로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잘 준비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과거에 실패했으니까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예. 지금 한반도 비핵화의 어떤 이런 문제의 엄중성으로 볼 때, 제가 볼 때는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선언은 있지만 그걸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 아무래도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가 남북한 간에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 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또는 국제사회와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 그리고 이걸 위해서 각자가 서로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예. 곧 있을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관련 국가의 회담 등을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만들고 이행을 해나가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이 이상으로 더 나가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구체적인 걸 명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야 되는데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하고 풀기 어려운 부분, 고비, 쟁점 어떤 거라고 보세요, 장관님? 이번 남북 정상회담을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길잡이, 디딤돌 예.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잘된 성과다라고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예.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평양에서 가져온 평양냉면 드셨어요, 장관님? 예. 평양냉면을 제가 오랜만에 맛을 봤습니다. 제가 2007년 11월 달 이후로 직접 평양에 가서 평양냉면을 먹지 못했었는데요. 그렇죠. 역시 평양냉면이구나. 진짜, 예. 역시 평양냉면이구나. 예, 평양냉면만큼은 우리 옥류관, 평양이 좀 자부심을 갖고 자랑할 만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예, 장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갈 길이 멉니다. 이게 참 좀 뻔한 말 같지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 이 기회가 다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올까 싶은 그런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제대로 기회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저희야말로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역사에 아주 큰 죄인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홀함이 없이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1부 줄이고요. 2부 행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치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청취자 유재광님. 금요일 이후에 꿈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강삼님, 김선국님도 정말로 감동이었다. 이런 문자들 쏟아지는데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오늘 2부는요. 여러분의 감상평.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만나고 토요일, 일요일 못 만나고 오늘 만나는 거니까 여러분의 감상평 보내주시고 특히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은 이 장면이다. 예, 여러분의 이야기들 보내주십시오. 이런 와중에 2793님은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국가입니다. 따라서 위장 평화에 속아선 안 된다. 또 이런 조심하자는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계세요. 바로 이 생각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요. 3번 속으면 공범이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모든 정당 중에 지금 이제 딱 자유한국당만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건데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생각은 어떨까요? 오늘 남경필 지사 잠시 후에 인터뷰로 연결을 해보죠. 그 전에 먼저 만날 분은 행간입니다. 행간에서는 국회 비준 문제 좀 짚어보고요. 이택수의 여론에서는 정상회담을 보기 전과 후 우리 국민들의 인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특히 중요한 부분이 정상회담 보기 전에는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분들이 회담을 보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요 수치가 중요하죠. 저희가 돌려봤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죠.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그 뜨거운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기자단이 있습니다. 취재 기자단 그중에 한 사람 CBS 박지환 기자의 후일담 뒷얘기도 오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 문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어놓고 출발하죠. 조성현님 오늘 행간 쉽니까? 행간을 맞습니다. 입으로 미루면 이런 문자가 꼭 많이 들어와요. 네. 가족분들이. 어떻게 하셨죠? 제가 흔히들 동원을 자주 하는데. 오늘은요. 하여튼 무슨 얘기를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뉴스 전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기가 쉽지 않은데 청취자들도 마찬가지세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뭐였습니까? 질문 드렸더니 차경미님은 두 정상이 손잡고 그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또 다시 넘어왔다 하는 그 장면. 이 장면 꼽으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허성빈님은 환송식 할 때 두 손을 꼭 잡고 그 화면 바라보던 그 장면. 박성수님은 두 영부인이 대화 나누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이러셨고 김정식님은 저는요 웬만하면 영화도 2번 안 보는데 이 장면들은 몇 번씩 봐도 흐뭇하더이다. 이런 문자. 전 판문점이 나중에 평화지대가 되면요. 그 군사분계선 왔다가 넘어갔다 이쪽 넘어가는 거 그거 하는 사람들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가가지고 다 한 번씩 그거 할 것 같아요. 동영상 꼭 찍을 것 같고. 네, 맞아요. 저는 그 도보다리의 테이블 거기 한번 앉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한 40분 동안 단독 정상회담을 거기서 가졌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TV 생중계를 하면서 그걸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셨어요. 왜 안 끝나지? 끝날 때가 됐는데? 15분이라 그랬는데. 40분을 무려 그렇게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나중에 가서 정상도 얼굴 보니까 얼굴이 구릿빛으로 다 탔어요. 땡볕에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셨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조명규 장관이 중요한 얘기 하나 했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평화의 집 들어가서 두 사람의 배석자 없는 독대가 15분가량 더 이어졌다. 참. 이거 뉴스입니다. 15분가량 더 몇 달 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장면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저는 공동 기자회견하는 장면이 제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이렇게 북쪽의 지도자가 공동 기자회견에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육성으로 이제 선언문 읽는 그 장면 말씀하시는. 이건 일종의 이제 전 세계에 우리가 이런 의지 가지고 있다. 뭐 정상국가라고 하는 표현도 쓰지만 그런 북측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자리랑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박남성님이 이분은 굉장히 특이한 장면. 도보다리에 두 사람이 앉았는데 두 정상이 앉았는데 북한 기자들이 취재하려고 이렇게 왔잖아요. 그러자 김정은이 저리 가라고 물릴 때 그 장면이 인상적이었다. 하여튼 얘기거리가 풍성한 정말 드라마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 행간에서는 뭘 좀 들여다볼까요? 그냥 이 얘기로 계속하면 안 될까요? 행간도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 뭐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남북 정상회담 감동이 채 잊히기도 전에 지금 정치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문제인데요. 그렇죠. 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꼭 국회 비준을 거쳐야 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동안에 남북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뭐 공동 선언도 내고 뭐 합의서도 만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부터 시작해서 92년 남북 기본합의서 그리고 6.15 14 공동선언까지 많은 합의가 있었지만 국회 비준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됐나요? 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그동안에 누차 밝혀왔거든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고 이행되려면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국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청와대가 지금 비준 동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야 입장이 뭐 첨예하게 지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반대가 심하죠. 네. 뭐 홍준표 대표는 판문점 선언 자체부터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SNS에 정상회담은 위장 평화 쇼다. 뭐 김정은이 불러준 대로 받아 적은 게 판문점 선언이다. 이렇게 혹평하는 글을 올렸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 이러면서 지금 비준에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아양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네. 좀 약간 요즘 말이 거칠어요. 그러네요. 이런 상황에서 국회 비준, 이 뉴스의 행간 이면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비준 동의 요건은 다 갖췄다입니다. 아니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한다면서요? 네, 반대해도 국회 다수결로 의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재석 의원이 지금 293명이거든요. 과반이 147명입니다. 그러니까 147석만 확보하면 되는데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 공동교섭단체를 합치면 141석이 돼버려요, 벌써. 바른미래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바른미래당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의원들이 그렇게 또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바른미래당 논평 보니까 찬성 같던데. 네, 판문점 선언은 찬성하고 그렇죠. 있고요. 비준 문제에서는 약간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반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하는 게 전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 170석 가뿐하게 넘기거든요.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 자유한국당 비판하는 논평 냈거든요. 예, 이런 상황인데 비준에 반대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예, 지금 상황 보면 바른미래당도 찬성 쪽. 그래서 요건은 갖춘 것 같다 이 말씀. 두 번째 행간은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동의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다입니다. 누가요? 자유한국당이요. 자유한국당이요. 지금 굉장히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혹평하고 있잖아요.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나경원 의원이 SNS에다 글 올렸다가 항의가 너무 빗발쳐서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갈 정도니까 여론이. 네.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두려울 겁니다. 반북, 반공 이데올로기가 당의 존립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이제 겨우 집토끼 모아서 그동안에 이제 드루키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공세로 지금 보수층이 결집하고 있는 마당에 지방선거 치러야 되는데. 네, 판문점 선언에 덜컥 동의를 한다거나 비준 문제 동의하겠다고 입장 밝히면 집토끼들이 다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동의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요, 국회 비준 문제가 뜨거운 정치적 쟁점이 된다. 그럼 지방선거에 다른 거 모든 거 다 덮이고요. 비준 문제가 제1순위 프레임이 돼요. 그것도 또 부담. 네, 전쟁 세력과 평화 세력의 판이 짜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반대 목소리 낸다 하더라도 국회 비준안이 올라가면은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 내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 행간은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입니다. 무슨 때요? 문 대통령과 여당 입장에서 지금 남북 대화 겨우 첫발됐잖아요. 근데 비준안을 섣불리 상정했다가 이게 정쟁으로 비화된다? 그러면 판문점 선언 자체의 의미가 훼손될 수도 있어요. 북측 입장에서 볼 때 우리랑 다 합의해놓고 지금 정치권이 논란 벌인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한 3, 4주 뒤쯤에 있는 북미 대화 성공을 일단 시켜놓고 미국의 동의까지 다 받아놓고 난 다음에 비준 씨도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들 딱 불러서 만나고 모양 갖춘 다음에 비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3, 4주면 또 북미 정상회담 열리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보고 간다.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타임 스케줄까지 다 짜주신 거예요, 김성원 씨가? 그럼요. 오늘 문자 참 많이 들어오네요. 감동적이었던 장면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문자 주시는데 손주영님 문자가 인상적이에요. 합성사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우리 옛날에 포츠담 선언이나 얄타 회담 뭐 이런 거 하면은 흑백 사진 속에 그 장면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정상회담 때 봤던 그 장면이 나중에 역사책에 그렇게 실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조금 전 행간에서 전해드린 대로 이제 국회 비준 문제가 남았습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겁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이 싸늘하다는 얘기는 전해드렸죠. 위장평화쇼다.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3번 속으면 공범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 경기도지사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만나보죠. 남 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SNS 봤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피엔딩이 되도록 박수치고 응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네. 이거 진심이십니까? 그럼요. 지금 국민들도 다 성공하고 예.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되고 앞으로 길게 또 통일의 길까지 가기를 원하는 국민들이 대다수죠. 아니. 그래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 그런데 네. 저기 그 당의 홍준표 대표나 뭐 나경원 의원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혹평하셨던데요. 그분들도 이게 한반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하는 합의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비판한 걸 거고요. 분명히 이 비핵화와 통일 이 길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8번 속아놓고 9번째는 참말이라고 믿고 회담을 하는가?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좀 굉장히 공격적인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앞으로 박수 치겠지만 또 잘못한 게 있고 잘못 가는 게 있으면 따끔하게 그리고 가차없이 비판하겠다라는 말씀도 아울러 이 SNS에 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수 칠 거는 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그러한 또 비판도 대안이 시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요. 예. 예를 들면 이번 정상회담을 많은 이 국내외 언론 특히 해외에서는 또 우려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절반의 성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보고요. 예. 근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절반의 또 실패잖아요. 근데 절반의 성공이냐 절반의 실패로냐 봤을 때 이번 일은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또 성공에 대한 기원도 담고요. 그러니까 칭찬할 건 칭찬해서 북돋워주는 게 먼저지. 지금 안 된 쪽, 구체적이지 못한 쪽에다 방점을 찍고 비판할 시점은 아니라고 남지사는 판단하시는 거군요. 일단 시작은 잘 했고요. 잘했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분명히 이제 진짜 비핵화의 길로 가는지 이 부분은 예. 또 하나 이제 북한 제재의 덕분으로 사실 여기까지 왔거든요. 예. 가장 큰 원동력은 그러니까 그 북한 제재에 대한 이 공조가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을 또 현 대통령과 정부는 또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서로 가져야 이게 앞으로 쭉 성공해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성공하기를 당연히 희망하고요. 예. 박수도 치고 또 매 눈으로 보면서 비판할 건 비판하겠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남지사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장면 꼽으세요? 뭐 참 그냥 이렇게 두 정상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모습 자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예. 하여튼 제가 그 이후에 젊은 학생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게 영화인가? 현실인가? 진짜인가? 이런 믿겨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과거와 달라진 거는 이게 이제 과정과 이 회담이 모두 중계돼서 투명하게 공개된 점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비준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판문점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하는 문제? 비준 문제는 대통령께서 너무 일찍 꺼내셨어요. 그래요? 이거는 너무 급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비준 문제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끝나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비준이란 게 결국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에 대한 평가도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명세서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비준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려면 이 국민적인 설득, 국회에 대한 설득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비준 문제를 꺼내드신 건 너무 빨랐습니다. 앞으로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급하면 체합니다. 아니 지금 예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산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국회에다 비준을 요청하시는 거는 예를 들면 이 전체 합의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이제 합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력 얘기도 나오대요.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죠? 그런 것들. 예산 지원 문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제 그런 부분대로 하나하나 나오는 때마다 국회에서 다시 보겠지만 지금 이 선언 그 자체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빼고는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 아닌가요? 이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국민들이 보기엔. 아니요.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면서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이 나오면 그때 아마 비준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비준하자고 하는 것은 너무 급하다. 또 북미 정상회담이 지금 뭐 한 4주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거 지켜보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까지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자. 비준 문제는 이런 네. 입장. 기본적으로는 국회 비준이 필요합니다. 시점이 지금 좀 빠르다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이제 이 상황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예산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걸림돌이 없다면은 비준해 주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비준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 내용까지를 이제 보고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너무 이 국회 비준 문제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남지사님 보면은 쭉 지금 말씀이 칭찬할 건 해야 됩니다 말씀하시면서도 뭔가 지금 시원하게 칭찬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거는요 분명히 칭찬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말씀에서 읽으시면 돼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첫 걸음을 띈 것 그리고 신뢰 구축을 한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잘 되길 바라지만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신중하게 가자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 후보 만나고 있습니다. 5월 9일에 예비후보 등록하신다고요? 아, 그리고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또 대통령님께 뭐 고언을 드리자면 북한을 포용했잖아요. 이제 야당도 좀 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협치의 길로 가셔야 이게 어떻게 보면 보수를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를 포용한 앞으로의 행보가 돼야 진정한 비핵화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아쉬운 점들 중에 하나는 야당에 대한 포용, 진정한 협치 그동안 모자랐는데요. 북한을 포용할 정도의 마음이면 김정은 위원장 그동안 했던 일들 보면 사실 비판받을 일 많거든요. 그거 포용한 마음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야당 또 보수 지지하신 분들 다 포용하고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만찬장에 야당 대표 안 불러서 좀 서운해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뭐 작은 예일 텐데요. 그 전에 협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정한 협치는 권력을 좀 공유하는 건데 그런 면에서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 남경필 지사 5월 9일 예비후보 등록하고 이제 바쁘게 이 지방선거 일정에 뛰어들게 되시는데 남 지사님 여론조사상으로는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더라고요. 지금 2달이 채 안 남은 시점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은 불리해 보이는데요. 뭐 지난 선거 때는 또 거꾸로 제가 이 시점쯤에 한 30% 앞섰는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1% 차이도 안 나더라고요. 여론은 늘 바뀐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야죠. 움직이는 것, 뒤집기 가능하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민주당의 당내 경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이재명 후보가 2위 전해철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후보가 됐어요. 이걸 두고 전효옥 전 의원은 이재명 후보는 뜨거운 사이다다. 선거에서 승리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성남시에서 보여준 실적들이 어필할 것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 답하신다면? 근데 이제 이재명 시장님은 스스로 이제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아마 이제 목마른 뜨거운 사이다. 뭐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될 텐데 이 사이다는 가끔 한 번 마셔야 시원한데 자주 마시면 그리고 이거는 탈납니다. 그래서 이 복지 포퓰리즘 무상 시리즈의 확대 이거는 모르게 성남에서는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기도는 31개 시군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예를 들면 서울로 치자면 강남에서는 가능한데 강북에서는 못하는 그러한 정책들도 있어요. 그걸 경기도 전체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이다가 아니라 생수 같은 정책 계속하겠습니다. 나는 생수다. 뜨거운 생수입니까? 차가운 생수입니까? 미지근한 생수입니까? 저는 시원한 생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경필 경기지사였습니다.
이택수의 여론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뭐 시간이 없어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장면 짧게 한 번씩은 여쭙고 가야겠어요. 나리나리니만큼. 네. 어떤 거? 10글자로 하겠습니다. 예.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뭐 어떤 장면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계선을 한번 내려왔다가 손잡고 같이 올라갔던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다 그 얘기 하시네. 네. 조명균 장관부터 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저는 물론 그 장면도 인상적이지만 만찬장에서 두 정상이 박장대소하는 사진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네. 주말 내내. 그중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손가락으로 뭐 얼굴 앞에 1 이렇게 가리키고 네. 옆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환하게 웃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네. 오늘 신문 일면에 많이 난 장면. 그러니까 아마 뭔가 재밌는 얘기를 김정은 위원장이 한 것 같아요. 네. 그러자 옆에서 박장대소하는 이 장면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뭔가 무장 해제된 듯한 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이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네. 아유 여러분들 다양한 6063님 북한 기자들이 엉덩이로 화면 가리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는 모습이어서 인상적이었다. 김미현님은 이게 뭡니까? 정상 부인께서 입장하실 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기자들한테 비키라우 이렇게 하면서 문 대통령을 이렇게 보호해 주던 모습이 기억난다. 그런 문자. 김현숙님은 고향의 봄 노래 부르는 그 장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이런 문자들. 아까 어떤 분이 합성 사진 보는 것 같았다 그러셨는데 진짜 하나하나가 다 그랬어요. 다 네. 영화 같은 장면을. 네. 예.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해피엔딩으로 만드는 건 우리 몫입니다. 네. 그래요. 자,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모습이 우리의 상상했던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우리 국민들 생각도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네. 판단을 한 거죠. 네. 여론조사 어떻게 돌렸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27일 정상회담 당일이었죠. 금요일 날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73명이 접촉을 해서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예.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는데요. 예. 다음과 같이 질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북한의 의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은 물었는데요. 이제 이런 거였는데 이게 사실 뭐에 대한 조사냐면 정상회담을 보기 전과 본 후에 여러분이 북한에 대한 신뢰도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조사인 거예요. 네. 답변을 보시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다. 1번. 전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한다. 신뢰는 전과 지금 변함이 없다. 1번. 2번. 전에는 신뢰했지만 지금은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전에는 신뢰했는데 정상회담 보고 나니까 난 신뢰가 떨어졌어요. 이런 분이 네. 2번. 3번.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신뢰하게 되었다. 요게 핵심이죠. 정상회담 보기 전에 신뢰하지 않았던 분이 정상회담 보고 바뀐 거예요. 3번이. 예. 4번. 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 5번은 잘 모르겠다. 제일 중요한 게 2번. 네. 신뢰했는데 정상회담 보고 신뢰하지 않게 된 분하고 네. 3번 신뢰하지 않았지만 정상회담 보고 신뢰하게 된 분. 네. 이런 분들의 네. 답변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2번, 3번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예. 전에는 신뢰했지만 지금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분들은 2.1%로 굉장히 적게 나타났고요. 근데 2.1%가 나왔네요. 네. 지금 보면 청취자 문자들은 다 감동적이었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신뢰했던 분이 정상회담 보고 신뢰하지 않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 쉽지 아니었나 않은 싶긴 한데. 응답인데 2%가량 나타났고요. 그래요. 3번 전에는 신뢰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신뢰하게 되었다. 예. 이런 의견이 52.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52.1%가 회담 보고 바뀌었다 맘이. 네. 그 다음이 4번이었는데 전에도 신뢰하지 않았고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 26.2%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고요. 불신 소신을 지키는 분들. 네. 네, 그리고 1번 보기였죠. 전에도 신뢰했고 지금도 신뢰한다. 꾸준히 계속 신뢰하는 분들이 12.6%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2번과 3번 말씀드렸는데 네. 저는 그중에서도 또 하나 좀 들여다봐야 될 것이 전에는 이제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네. 그 부류를 전체 모집단으로 놓고 네. 그 중에서 신뢰한 분들은 몇 %인가 이걸 좀 따로 볼 수 있잖아요.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았다를 전체 모집단으로 놓는 거 말고 네. 신뢰하지 않았다는 분들만 모집단으로 해서 몇 %가 바뀌었는가? 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전에 신뢰하지 않았다는 분들이 78.3%였거든요. 예. 그분들 중에 지금 신뢰한다는 의견이 52.1%였으니까 66.5%가 불신에서 신뢰로 바뀐,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가 이번 정상회담을 보고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게 중요하죠. 요게.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 중에 정상회담 보고 바뀐 사람이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와. 감동적이긴 감동적이었던 거예요. 3분의 2 분들이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수치, 이 조사가 지금 우리 정례 조사가 금요일 날짜로 정해져 있는 바람에 금요일 오후에 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늘 오후에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나서 환담과 모두 발언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오전 정상회담을 마치고 각자 오찬 장소로 가는 장면까지 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공식 그 성명이 나오기 전에, 그리고 만찬이 나오기 전에 조사가 중간에 마무리됐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조사가 이루어졌다면 그렇죠. 신뢰 의견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도 해봅니다. 저도 그 저녁 부분에 감동적인 장면이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포옹하는 장면도 있고, 오늘 조사하면 아마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요. 이 뭐 특별히 좀 눈여겨보실 만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과거에 신뢰하지 않았다가 이제 이번에 신뢰하게 됐다는 분들의 의견이 뭐 대체로 모든 계층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다만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8.3%에서 22.8%로 그 14.5%에 오르는데 그쳤던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은 신뢰가 70%가량이 상승을 했고요. 정의당은 63%가량 상승, 바른미래당도 55%가량 상승, 무당층도 46%가량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 안팎 이상 불신에서 신뢰 의견으로 늘어난 것으로.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당 수뇌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을 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견의 증가가 소폭에 그쳤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대통령 지지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금요일 날 조사했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로 가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주 국정수행 평가가 2.2%포인트 오른 70.0%로 나타나서 1월 둘째 주 이후에 약 4개월 만에 저희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70%대를 오랜만에 회복했습니다. 4개월 만에. 4개월 만에. 이건 남북정상회담 효과는 뭐 분명한 거죠?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은 70.9%로 역시 남북정상회담 관련 보도가 연이어서 나왔었죠. 그리고 화요일 날도 70.7%로 계속 70%선을 유지했었는데 수요일 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 격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68.7%로 떨어졌고요. 목요일 날도 67.9%로 하락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당일 날은 71%까지 하루 사이에 거의 4%포인트 가까이 높게 반등을 하면서 주간 집계는 정확하게 70.0%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금요일 오후 조사기 때문에 오늘 조사하면은 또 다를 것 같아요. 주말에 계속 후일담들, 그다음에 비공개 사진들 막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시차 조정하는 문제 이런 것들 다 공개가 되고 있고 하면서 오늘 조사하면 더 오르겠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한국갤럽조사는 73%로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튼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도는 초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랬어요. 3, 4주 내에 북미 정상회담 열겠다. 원래는 6월 초로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6월 초가 되면은 이거는 우리가 6월 13일 날 지방선거니까 사실 살짝 뒤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스케줄상. 근데 3, 4주라고 못을 박으면 어떻게 해도 지방선거 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이 또 지방선거에 영향 줄 가능성 있죠. 그럼 그렇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이 컨벤션 효과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당장 표준시 전환도 5월 5일 날 하겠다고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는데 단계별로 계속 그 이행 과정이 입증이 된다면, 지금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불신하는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행 과정이 보여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도 5월 말쯤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13일로 예정돼 있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에 상당히 유리한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정당 지지도는 어떻게 나왔어요? 이것도 역시 이제 금요일 오후 조사라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정당 지지도 가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52.2%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빠지긴 했습니다만 50%를 유지했고요. 한국당도 21.1%로 지난주 대비 0.9%포인트 하락, 동반 하락이긴 합니다만 20%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10% 초반으로 좀 하락하면서 지난주 정가에서는 한국당 지지율이 많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21.1%로 그래도 20%대를 유지했고요. 바른미래당이 6.1%로 0.3%포인트 올랐습니다. 정의당도 5.2%로 그 전주 대비 1.3%포인트 올라서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그러네요. 네, 민주평화당이 2.7%로 0.6%포인트 빠졌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 지지도가 오른 거 생각하면 민주당 지지도도 같이 올랐어야 되는데 이 살짝이나마 떨어진 이유는 드루킹 효과겠죠? 예. 정의당이 큰 폭으로 오른 거는 뭘로 분석하세요? 정의당이 역시 특검에 있어서도 지금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3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은 특검에 지금 우호적이고요. 다만 정의당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반대 입장이 조금 더 우세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보도들이 나가면서 정의당 지지율이 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뭐 문자가요. 아이고, 인상적인 장면을 많이들 나누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1533님. 통역이 필요 없다는 점이 이분은 인상적이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통역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북한하고 우리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디를 대적자 없이. 그렇죠. 거기에서 진짜 우리가 한민족이구나 느꼈다. 네. 1533님. 저도 격하게 공감합니다. 4413님. 하나하나가 다 명장면입니다. 북녘 고향을 한없이 그리다 작고하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하루였다고. 전준하님은 서훈 국정원장이 울었잖아요. 네. 국정원장이 우는 거 보셨어요? 거의 못 봤죠. 그렇죠. 그 과거에 정상회담을 계속 여러 차례 수행해왔던 비서로서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눈물 닦는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았다. 네. 참, 여러분 의견도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어떻게 조사하셨는지 조사 기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 지지율과 국정수행평가는 지난 월요일인 23일부터 금요일인 27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7,319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02명의 응답을 알렸습니다. 조사 방법은 동일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택수 대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론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예, 원래 월요일 이 시간은 변상욱 기자 수첩 시간이죠. 근데 오늘은 변상욱 대기자가 후배 기자에게 시간을 양보해 주셨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 과정을 지근거리에서 취재해온 CBS 기자가 있어요. 판문점 공동취재단의 일원이자 CBS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박지반 기자 스튜디오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기자. 네, 안녕하세요. 기자들은 만찬장에서 같이 못 먹었어요? 기자들 몫은 평양냉면이 준비되지 않았더라고요. 기자들 건 안 만들어놨어요? 예. 제공이 됐다 하더라도 먹을 시간은 없습니다. 워낙들 바쁘니까. 그 만찬장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음식 뭐예요? 아무래도 평양냉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던 만큼 남측 그 참여 인사들은 평양냉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즐겼던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평양냉면. 그 옥류관에서 가지고 온 제면기가 뭐 고장이 나가지고 어떻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당일 한 언론이 보도를 하긴 했는데요. 그 현장에서도 평양냉면을 공수하는데 참가한 남측 실무진이 북한 측에 굉장히 속상해한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평양냉면을 굉장히 격식을 차려서 먹는 걸 중요시하는데 물냉면뿐만 아니라 쟁반냉면, 뭐 꽁고기 경단 이런 것들을 격식을 차려서 내와야 되는데 뭔가 하나 빠졌나 봐요. 그래서 많이 속상해한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제면기에 고장 나서 어그러진 건 아니고 평양냉면은 다 배달이 되긴 했습니다. 약간 그거보다 더 잘하고 싶었는데 조금 속상해하더라. 더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먹는 얘기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김정은 노동당 국무위원장의 태도, 표정, 말투 이런 게 다 관심사였는데 예. 84년생이에요? 예. 가까이서 보기엔 어땠습니까? 기자들이 보기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목했을 것 같은데요. 지난 2000년 그리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에 관여했던 정부 관계자들은 예. 그 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빼닮았다고 한결같이 평가를 합니다. 그 유머 감각도 있고 예. 또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만큼 그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한 본인만의 소신, 예. 철학도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줄로 요약하면 유머러스하지만 단호한 북한 지도자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도 김정일 위원장하고 비슷한 느낌 받았거든요. 예. 대화할 때 뭔가 통 크게 이야기하는 시원시원한 화법이라든지 유머를 섞어가면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아버지하고. 예. 또 굉장히 여유로운 모습도 많이 포착됐습니다. 제일 크게 웃음이 터졌던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전체 중에. 몇 가지 있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오전 회담을 시작하기 전에 금강산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예. 그 뒤에 이런 농담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 연출됐습니까? 이 정도면은 기자님 만족하겠습니까? 뭐 이런. 한마디로 빵 터졌습니다. 그 장면이었군요. 의외로 오전에 터졌군요. 오전에. 예. 그날의 하루를 통틀어서 제일 감동적이었던 장면. 이건 이제 박지원 기자 개인적인 뭐 소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올 때였는데 네. 문 대통령이 전 언제 북한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라고 얘기했더니 그 김 위원장이 손을 잡고 다시 북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외신들도 이 부분에서 크게 감동한 것 같습니다. 조명균 장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명균 장관도 전혀 그 예상 못했는데 상상을 초월했다는 얘기를 아까. 당사자인 문 대통령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었죠. 문 대통령이 저는 언제 북땅 밟을 수 있을까? 이건 아마 준비한 멘트일 수 있는데. 뭐 향후에 뭐 언제 평양에 촉천을 낼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맥락의 질문이었을 텐데 갑자기 손을 잡고 땡길 줄은 문 대통령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돌발 장면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계 말이에요. 시계. 예. 그러니까 평화의 집 대기실에 시계가 2개, 남한 시계, 북한 시계 따로 걸려 있는 걸 김 위원장이 보고 남한 시간, 북한 시간 통일하자. 남한 시간으로 우리가 맞추겠다 했다는 그 부분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어제 알려졌죠. 어제 그 윤정찬 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먼저 적극적으로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될 테니까 북한 시간이 30분 정도 늦습니다. 그 왜 2015년에 그렇게 정해졌는데 그 배경은 뭐였습니까? 그게 친일 잔재를 청산한다는 북한 내부의 그 판단이 있었고요. 2015년 8월 15일에 동경표준시를 서울은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동경과 다른 평양시를 쓰겠다라고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30분 늦은 시간을 사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프닝도 있는데 좀 소개해드리면요. 문 대통령이 당일 오전 8시에 청와대에서 출발해서 판문점에 9시에 도착을 합니다. 근접 풀 기자가 같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취재를 하는데 문 대통령이 8시 31분에 도착했다라고 옆 기자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옆 기자가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9시 1분 아닙니까? 라고 해서 밝혀진 그 해프닝인데 오전 7시 반쯤에 기자들이 군사분계선 근처 동선 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때 8시 31분이라고 언급한 그 기자 휴대폰이 북측 시계로 자동 세팅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 내내 그 기자의 핸드폰에는 북한 시간이 표시가 됐고 30분 늦은 시간보다 그거를 한국 시간인 줄 알고 이렇게 취재하는 해프닝이 있었죠. 그러니까 판문점이란 공간이 얼마나 그 상징적인 공간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됩니다. 2개의 시간이 한 공간 안에 존재하는. 그러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일 수도 있어요. 그 북한 기자하고 얽힌 뭐 재밌는 에피소드들 꽤 많을 것 같아요. 같은 구역에서 그날 하루 종일 취재하면서. 맨 처음에 좀 약간 서로를 경계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나면서 북측 기자들도 남측 기자들에게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몇 명이 나왔어요, 북한 기자가? 그 북측 기자들도 역시 사진 기자, 영상 기자, 팬 기자, 종이신문 기자. 그쪽에선 글 기자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회담장 안에는 글 기자가 2명이 들어왔는데요. 한 기자한테는 선생님은 기자질을 몇 년 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굉장히 친근한 모습인데 그 기자질 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기자가 듣기에 그 남측에서는 뭐 도둑질, 강도질 하면서 하대하는 표현을 할 때 질자를 붙이는데 북한에서는 경어체랍니다. 교수질, 뭐 선생질 할 때 그러니까 남북 간의 분단의 상황 길다 보니까 이런 말의 차이를 현장에서도 느낄 수 있었던 게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질하고 있는 거네요. 그런 셈이죠. 도보다리 독대 자리에 북한 기자들이 막 카메라 들고 따라갔다가 김 위원장이 저리 물러나라 해서 물러나는 거 보고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북한 기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취재하는구나 이랬어요.
현장에 나온 북측 기자들은 대부분 노동당 당원들이고 그렇죠. 또 김 위원장의 발언과 영상, 사진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을 좀 부리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말하자면 특종 욕심인 건데 예. 서로 이렇게 견제하면서 예. 여기는 그것보다도 놓치지 않기 위한 경쟁. 예, 국민들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뭐 끼어들고 하면서 예. 욕심도 부리면서 작은 뭐 실랑이는 있었는데 그게 뭐 서로 마음을 상할 정도의 실랑이는 아니었습니다. 도보다리 얘기가 나온 김에 말입니다. 중요할 줄 알았어요. 이 산책이 중요할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30분가량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두 정상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예. 취재진들의 느낌은 어땠습니까? 그 도보다리 데이트? 저는 개인적으로 도보다리 친교 산책을 가장 주목했습니다. 예. 바로 형식 때문이었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 역대 해외 정상들 간에도 이런 식으로 회담을 한 적은 없거든요.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됐고 대화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형식. 그렇죠. 30분 넘게 새소리도 들렸잖아요. 이런 형식의 회담이 그 전 세계에 생중계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그 재팬 패싱 논란으로 좀 곤욕스러운 아베 총리도 상당히 궁금증을 유발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맞아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 이후에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긴급히 물어오는 등 그 우리 한반도 주변 스트롱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장면이 그대로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역사상 처음일 거예요, 이런 장면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자들이 윤영찬 그 수석한테 도대체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혹시 기록이 됐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통령의 머릿속에 기억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야, 그 북한 대표들의 면면도 우리가 생중계로 생생히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김여정 제1부부장이요. 그날 하루 종일 보니까 거의 그냥 딱 달라붙어서 수행하는 제1비서의 모습이었어요. 예. 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때 대남 특사로 방문한 거 다 기억하실 텐데요. 예. 그때는 좀 약간 경직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여유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이 방명록에 글을 쓸 때 뭐 펜을 챙겨주고 소나무에 물을 줄 때 장갑도 챙겨주고 옆에서 그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하는 게 노동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중이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만년필 같은 거 챙겨주는 건 말이죠. 예. 사실은 만년필을 쥐고 쓰면은 거기에 지문이 남지 않습니까? 예. 지문이 남으면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의 뭐 유전적인 예. 뭐 이런 경력이라든지 병력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남아요. 생체 기록이. 그래서 그걸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는 거죠. 실제로 그 방명록 종이는 우리 남측이 준비했고요. 예. 펜은 북측이 우리들이 준비하겠다라고 예. 해서 북측이 준비한 걸 준비를 가져와서. 했고 그것도 김여정의 손에만 맡긴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 김여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북에서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만찬장으로 갔을 때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만찬장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화기애애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좀 이완이 됐죠 그때만 해도. 예. 다 중요한 거 다 끝나고. 그 만찬이 2시간 넘게 진행이 됐고요. 예. 제주 출신 오연중 군. 예, 평창 때도 노래 불렀던 그 소년. 예. 바람이 불어오는 것과 고향의 봄을 불렀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의 생모인 고영이가 제주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엄마가 제주도 출신입니다. 예. 김 위원장이 외조부 고경택이 태어나 자랐고 또 조상 묘가 있는 곳이어서 그런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은 그 오연중 군이 고향의 봄을 부를 때 함께 따라 부르기도 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 군이 부르는 노래를 집중을 했습니다. 얼마나 가고 싶을까요? 글쎄요. 엄마의 고향. 예, 그 김정은 위원장 역시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옆에 앉아 있던 그 임종석 실장에게 저 친구는 몇 살이냐라고 묻는 등 그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돌아가신 엄마의 고향. 나는 지금은 갈 수 없는 땅. 사실 뭐 표현은 안 했지만 속마음으로는 좀 울었을 것 같아요. 김여정 부부장의 눈빛이 이제 방송에도 많이 나왔는데 좀 애절하게 이렇게 오군을 지그시 쳐다보면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이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 끝난 게 몇 시였어요? 원래 만찬이 8시 반에 종료되기로 돼 있었는데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주변 참모진들이 이제 만찬 그만해야 된다. 일어나십시오. 그다음 스케줄. 라고 만류할 정도로 현장 만찬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참 역사적인 현장을 목격한 기자로서 소감, 일기장에 쓴다면 뭐라고 쓸 거예요, 박지원 기자? 질문에 제 답변이 다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현장에 저뿐만 아니라 내외신 기자 3,000명이 같이 있었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감동은 있었습니다. 예. 네. 외신 기자가 우는 거 저 봤거든요. 예. 그 정도의 감동이라는 거잖아요. 예, 현장에서는 기자들도 좀 객관적인 거리감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다.
박지원 기자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이제는 조금 쉬어가면서 할 수 있기를.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판문점 공동취재단의 일환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한 CBS의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박지원 기자였습니다. 청취자 이승엽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데요. 통일은 천리만큼이나 어려운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한 걸음 뗐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문자 주셨는데요. 공감합니다. 이성수님, 지금은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와 번영 그리고 통일로 가는 길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이 말씀은 곧 너무 발목 잡지 말자, 너무 딴지 걸지 말자 이런 말씀으로 들리네요. 박수 칠 건 박수 치자는 남경필 경기지사 홍선희님 문자. 예, 이런 아량이 야당에게 있어야 된다는 문자도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